안녕하십니까. 한국편의협회 이황주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결함의 종류와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결함이 제조상의 결함, 설계 결함, 표시 결함 해가지고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대별되고 있고, 그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그 결함의 존재 여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그 결함 있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한 기업에게는 소비자가 입는 피해 못지않게 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거나 하면은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그 기업에게 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그 제품의 결함의 존재 여부는 그 기업의 책임을 결정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러한 결함이 존재했을 때 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영향이 그렇게 크게 되는지, 제조물 책임법이 갖고 있는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조물 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서 그 기본적인 조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자 앞에 시간에 누군지 설명드렸죠. 제조물이 뭔지도 설명드렸고, 결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비자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조항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품 자체만 못 쓰게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에 의해서 애프터 서비스 받거나 이런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또 관련되는 법조항 제8조를 보시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민법의 적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조물 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 즉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규정된 것은 민법 조항보다 우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조물 책임의 문제가 넓은 의미의 민사상의 책임의 한 형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이 그러면 어떤 형태의 것으로 구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법적 문제는 다 비슷비슷한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의 체계를 한번 나눠서 본다면 몇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표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데요. 첫 번째 법적 책임은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구별합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보통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형사책임은 이거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체상의 어떤 그런 구금을 당한다든지 형사 처벌을 받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품 결함에 의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중대한 그런 사고 발생했을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 행정적 책임인데요. 이거는 정부의 행정 목적에 따라서 그 행위 주체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품 결함과 연결돼서 본다면은 수거 명령을 한다든지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생산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사업 정지나 영업 정지 같은 것들이 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인 책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조물 책임은 그중에 민사 책임의 영역에 속합니다. 기존의 민사 책임은 계약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 책임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책임이 생겨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판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집을 명도할 책임이 있고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약상의 책임이 존재하게 되죠. 그 내용이 계약 책임이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이거는 계약 관계는 없지만 고의과실로 어떤 피해를 줬다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 책임입니다. 자, 계약 책임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채무불이행 책임, 다음은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집을 팔기로 했는데 집을 명도를 해주지 못했다 하면은 그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다음 하자담보 책임은 제품을 팔기로 했는데 제공한 그 제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책임이죠. 이런 것처럼 그 책임을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조물 책임은 민사 책임의 형태로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계약 책임이나 불법 책임과는 다른 이제 법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민사 책임의 새로운 책임 유형이 하나가 새롭게 생겨난 것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그 결함에 대해서 이제 보셨는데 그 이론이 법적 책임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적 책임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게 결함 책임 또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서 제조사의 결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제조사의 결함이라면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결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민법상의 책임은 그것은 고의 또는 과실의 책임을 지는 것인데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결함에 의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무과실 책임 또는 결함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 또는 결함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그 법률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과실 책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과실 책임은 민법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이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으면 책임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격언이죠. 또는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손해라는 결과가 아니고 과실이라는 그 행위 요인 때문에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실 책임주의는 통상 과실 책임이라고 할 때는 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과실 책임주의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입니다. 근대 민법은 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자의 그 성격,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책임을 부과한다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법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해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관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신 과실 책임하고는 조금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이거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손해의 요인이 발생 요인이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결함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이 인정될 경우 배상 책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보통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그 개념에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용어로서 결함 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함 책임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그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한번 전제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법의 경우하고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후의 상황을 보죠.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물 책임법 이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이 없었기 때문에 민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실 책임이죠. 제작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후에는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데 제조물 책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과실 책임 또는 결함 책임이죠. 그러니까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것이 입증되면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에 보신 바와 같이 제조물 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책임의 근거가 과거의 민법은 과실 책임, 즉 고의와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 책임 또는 결함 책임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함에 의한 손해가 입증되기만 하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는 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죠. 즉 결함 책임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증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법조항을 보면 입증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상식이 없는 분들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느끼게 되죠. 제조물 책임법이 있으면 제조업자가 그것을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오해도 있게 되고 그러는데 그 입증 책임의 문제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이 사고의 내용이 보도됐을 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법관께서 급발진 사고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다른 차와 충돌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차에 탑승하고 있던 그 승객이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의 진행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보통 그 이공계 쪽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수학적으로 결론이 이제 도출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판결이라는 거는 사회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선택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과거의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 뉴스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과거에 판결에 대한 그 보도 자료입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제조사 책임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조회사 책임이라고 하면 제조회사가 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신문기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는 제조회사의 책임이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제조회사가 있던 그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건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예방 부품을 장치 안 한 것은 과실이다. 여기서 과실이라는 거는 앞에 법리에서 그 제조물 책임법이 있기 전에 이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해서 과실 책임을 인정한 거죠. 하여튼 그것이 제조회사의 책임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1심 판결이고 그 대법원의 판결은 그거와 좀 달리 나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결의 내용이 1심, 2심, 3심 이렇게 그 단계를 바꿔가면서 그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의 판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급발진 사고 차량 제조사에 책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차량 결함이 없는 만큼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급발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운전사가 가속 페달을 받았는지 안 밟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차량 결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될까요? 자, 민사상에서 그 결함의 존재, 이거는 결함의 존재는 그 소송 과정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과제가 됐는데 그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입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자, 자동차가 급발진이 발생했는데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자동차에는 결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자동차와 같은 고도 기술 제품의 경우에 그 제품에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소비자 측에서 그것을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상의 기본 원칙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결함을 입증해야 될 것 역시 소비자 측에서, 즉 피해를 입은 측에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앞에 보시는 판결에서는 그 사항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입증 책임이 그 피해자 측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의 차이를 그 과거의 법과 재조물책임법을 한번 구별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과거의 민법과 재조물책임법을 구별해서 보면은 민법은 과실을 입증하도록 돼 있죠.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의나 과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 고의 또는 과실, 고의라는 것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미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인간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그 추출해내서 그것을 입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제조물 책임에서는 결함을 입증하게 됩니다. 결함을 입증한다는 것은 그 객관적으로 그 제품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함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용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압력밥솥의 폭발을 보면 그거는 결함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쉽겠죠. 하지만 지금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급발진 사고라든지 고도의 기술 제품의 사고의 문제는 그것이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법보다 제조물책임법이 그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보다 결함의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함의 입증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는 입증 책임 자체를 피해자 측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함의 입증 책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다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함 입증 책임은 제조물의 손해의 원인이 된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 그때 제조물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피해자 측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입증 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리적으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단지 이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도기술 제품의 결함의 존재를 그 소비자,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을 저해하는 그런 그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고도기술 제품에서 사고가 났는데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제조업자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용납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원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의 법리를 한번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입증 책임 분배 원칙이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하는 원칙이 예외적으로 수정되는 것을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하는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사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경우에 그 내용,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 그 자체가 형평에 반할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 책임을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은 법원이 명령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입증 책임의 전환을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법원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입증 책임의 전환의 폭을 넓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선진국과 같은 이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데 통상 보면은 결함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이제 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제품은 결함 제품으로 추정한다. 일단 법적으로 추정이 되면 그러면 제조업자가 아니다, 우리 제품은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것에 반하는 반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만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법리를 적용하면은 소비자를 좀 더 이제 폭넓게 보호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결함 추정의 원칙은 없이 민사 소송상, 그러니까 소송법의 재판의 진행상 법원이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얼마나 배상을 할 것이냐.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의 범위를 생각하면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법조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아까 보신 그 제3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을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앞에서 보신 제8조에서 제조물 책임법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먼저 손해가 뭔지를 보죠. 손해란 만일에 가해 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어야 할 이익 상태와 가해 원인, 사고 같은 그런 가해 원인이 없었다고 했을 때 도달할 그런 이익 상태하고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 상태, 즉 사고 후의 손실을 감안한 그 상태의 차이를 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해가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그 손해는 생명에 대한 손해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 이외에 그 재산상의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까지도 포함됩니다. 보통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제조물 책임의 문제가 소비자의 안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자의 안전 그러니까 생명 신체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포함됐고 더군다나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조업자와 직접적인 매매 등의 계약 관계가 없어도 그 손해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기구,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 철제 박스 안에 전력 관련 설비들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폭발하면서 보행자를 쳐서 그 보행자가 유감스럽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보행자는 제조업자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단순한 그 사고가 난 제품 인근에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손해 범위는 굉장히 폭넓게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이 되는 예상 가능한 손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이제 배제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를 생각하면서 좀 특이한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서 적용되어 있는 법리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담배 회사 죽음의 평결 해가지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재판의 경과를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배상액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상액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 배심원들의 평결액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배심원들의 평결에 의한 배상액이 무려 1,450억 달러입니다. 자,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145조 원. 국가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정도에 맞먹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천문학적인 배상이 논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이 좀 특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이라면 당연히 민사상의 문제가 되죠. 민사상의 문제인 손해배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그 배상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고 형벌적인 그런 성격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자, 그 담배 회사가 담배를 팔아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담배 회사는 그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메이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배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 건강에 피해를 주는 그런 그 제한된 범위에서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적인 이제 해악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한 그 사회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그러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가 되죠. 이때 그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그 법리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의 가해자의 악의가 특별히 강하고, 여기서 법적으로 악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슨 죄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그 소비자의 피해를 그대로 묵과한 그런 것이 강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려지는 그 배상으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가지고 배상액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외에 그 징벌 형태라 그러면은 가해자인 기업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것이 부과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배상 액수가 무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의 몇십 배인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천문학적인 숫자, 실제 발생한 손해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마 몇백 배의 손해를 배상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재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를 기업에게 부과할 때 그것을 그 기업이 잘못한 것을 강조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는데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업에게 상당한 그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때문에 기업이 경영에 타격을 받거나 심하면 도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재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다른 제도는 도입을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재조물책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당연히 기존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똑같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회사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수출의 경우를 감안해서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도와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도록 당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재조물책임법이 갖고 있는 법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조물 책임이란 민사 책임의 한 영역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존의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과 다른 새로운 법리를 갖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그 입증 책임이 차이가 있죠. 기존의 그 민법에 의해서는 과실 책임이 근거가 되는데 재조물 책임법은 결함 책임으로 해서 민법보다 비교적 입증이 용이하게 되고 또 입증 책임 전환이 적용될 때는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미국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의 배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이 된다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재조물 책임법에 적용되는 주요 법리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의 면책 조항과 연대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